안녕하세요. 수인선 수원의 인문학 선생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복지사 김수영입니다. 이번 수인선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아쉬운 마음은 가득하지만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강의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비대면 강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2021년 한 해도 즐겁게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강연 마지막 끝에는 또 멋진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화면을 통해서 수원의 자치,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잠깐 시간을 좀 나눠볼게요.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자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스스로 뭔가 한다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목표는 지역이란 뭐냐를 좀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가 뭔지 이런 거를 좀 더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이 나라가 꼭 돈이 많아서 GDP가 높아서만 선진국일까? 그렇지 않더라. 소위 말하면 그 사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더라 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리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수원의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역 공동체라는 말 여러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역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공간적 개념이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지역. 그 다음에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정주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혼자서 땅속에 혼자서 굴을 파고 살면 공동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인간 사회는 옆집에 살거든요. 그럼 만약에 옆집에 불이 나, 그럼 우리 집에도 불이 붙을 수 있죠. 옆 사람이 화장실을 뭐 급해서 있는데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냄새가 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생기는 이 공동체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료를 화면을 보시면 공공의 역할을 제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렇게 표를 그냥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죠. 공공의 치안, 국방, 단순하게 가깝게는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치안이 없다. 만약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못 느끼지만 치안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치안 서비스가 사라진다. 그럼 무질서가 오겠죠. 당연하죠. 치안이 부재하고 범죄가 증가하겠죠. 자연스럽죠. 국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이진 않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국방 서비스가 사라지면 뭐 전쟁이 나는 거죠.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큰 문제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문제만 잠깐 생각해 보죠. 자,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대충 분리합니다. 뭐 종이, 뭐 유리, 뭐 이렇게 분리해서 집 앞에 내놔요. 그럼 공공이 와서 가져갑니다. 만약에 이 가져가는 공공 서비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접 매립지까지 갖다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소각장까지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 일상생활은 사실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생활에 제일 필요한 걸 흔히 전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전기 이전에 훨씬 중요한 건 상하수도의 분리입니다. 상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고 하수는 먹을 수 없는 물이죠. 이 상하수도가 분리되지 않았을 100여 년 전만 해도 수인성 전염병, 소위 말하면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이 그냥 하나가 돼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를 분리했죠. 우리는 그냥 집에서 아파트에서 뭐 50층에 살아도 25층에 살아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쫙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다 공공이 감당하고 있죠. 제가 이걸 만약에 이 공공이 사라지면 아파트를 아마 5층 이상 못 질 겁니다. 왜? 수온천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집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5층 넘으면 아마 힘들어서 못 들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 삶의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사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원래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양이 100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개개인의 삶은 다 개개인이 알아서 사니까 그거는 뭐 일단 제껴놓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공공이라고 하는 측면, 그 필요한 공공의 그 에너지, 이거를
모든 걸 그냥 공직사회 또는 공공기관만 제공하는 나라와 그것을 시민사회가 함께 제공하는 나라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건 왜냐? 여러분들 인간은 연대를 해야만 협력의 양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발전에 원동력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금만 딱 내면 되지 뭐 알아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사회 운영을. 이제 이런 사회가 하나 있고 한 뭐 6대4 정도로 공공이 6을 제공하고 시민사회가 4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이 사회의 만족도, 행복감, 발전, 에너지의 이 충전 속도는 이 40% 정도를 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사회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 단체를 보면요. 집단, 단체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나를. 이익단체, 친목단체, 봉사단체, 종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순전히 공익을 위한 그 집단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 단체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할 때 시민사회 단체, 이 사람들이 이제 공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걸 수치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공익단체는 약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가 99%의 양을 가져요. 물론 요 사이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뭐 무슨 봉사단체다 하면서 자기들은 공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산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단체들의 내용, 활동을 보면 사실은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 훨씬 이 집단에 소속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보세요. 동창회, 뭐 동문회, 향후회, 무슨 하여간 건수만 되면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거기에 소속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안 돼요? 개인의 취미 또는 특기를 살리는 문화예술 쪽에 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예술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동창회 나가냐고 너무 바빠, 향후회 나가냐고 너무 바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뭐 수요일 날은 뭐 대학 동창회, 금요일 날은 중학교 동창회, 이걸 다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평일 날 저녁에 공연 한 편을 보러 갈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집단에 소속해야만 소외되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들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단체들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주로 밥 먹고 술을 먹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단체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보신 바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김밥 장사 할머니가 뭐 1억을, 2억을, 어떤 분은 뭐 5억을 기부했다. 어디다 기부해요? 대부분이 이 복지기관 이런 데 기부하거나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소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 운영 에너지가 많은 사회 같으면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서구 유럽이 그렇거든요. 왜? 너도 나도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단체. 예컨대 지구 환경을 보호해서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가 중요하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특정 종교 또는 특정한 어떤 단체, 개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하는 단체보다 이런 공익적인 단체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사실 참 3만 불이 맞나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의 우리 사회의 운영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하는 우리가 속하고 또 알고 있고 우리가 들어본 단체는 많습니다만 이들의 정말 실질적인 목표가 공익인가 따져보면 어쩌면 1%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는 아직 공공 영역,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의 영역이 매우 작은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를 좀 속도감 있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라고 뭐 좀 찾아보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왕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것을 귀족이 집행하고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다 평민이었습니다. 평민 밑에는 또 천민들이 있었죠. 이거는 동서양이 똑같아요. 서양은 뭐 그렇고 동양은 안 그렇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 흔히 말하면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유의 대헌장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사실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운 이유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왕이 결정하던 시대에서 왕의 권한을 계약서로 제어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마그나 카르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영국에서 귀족들이 존 왕이라는 사람이 하도 정치도 못하고 맨날 전쟁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계약서 쓰는 거죠. 네 맘대로 좀 하지 말고 우리랑 상의 좀 해. 그래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첫 번째 시도가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치시면 영화도 나와요.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진 게 아닙니다. 곧이어서 1625년에 즉위하는 찰스 1세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종교 박해를 떠나서 도망가서 미국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바로 그때 이 청교도들을 탄압했던 왕이 바로 이 찰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뭐라 그러냐? 마그나 카르타 웃기지 마라. 앞으로 왕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는데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제 막 탄압하고 하면서 결과적인 전쟁이 나죠. 내전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흔히 기록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있고 찰스 1세 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목을 쳤다는 뜻이에요. 1600년대 이미 영국은 왕의 목을 쳤어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권한을 왕이 다 행사하던 시대를 살다가 세상에 왕의 목을 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국에서는 아예 왕을 바꿔버리는 사건도 발생하죠. 그게 바로 윌리엄과 메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을 네덜란드 가서 데리고 오는 이 명예혁명 아닙니까? 이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권리장전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권리장전이란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마그나 카르타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그나 카르타가 뭐 임시로 좀 하다가 말았다면 이 권리장전은 이후 영국의 가장 큰 규범이 되어서 이 사회 운영의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권한이 어떻게 돼요? 문서로서 제한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세계 초강대국이다 말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의미는 왕과 귀족이 없는 첫 국가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세상에 왕과 귀족이 없는 나라를 만들다니 이런 나라는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사실 그렇게 만든 나라가 270여 년 동안 지금 우리 지구를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가장 좋다 하는 말도 바로 이런 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왕과 귀족이 없는 나라를 만드니까 프랑스에서 바로 뭐예요? 있던 왕의 목도 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서양은 왕에게 있던 모든 결정권이 소위 시민이라고 하는 근대 자본주의 형성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걸로 사회 운영의 주도권이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서구는 상대적으로 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다는 시민으로 대변되는 자율적 사회 운영이 가능했던 조건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지금도 정치라는 말이 통치라는 말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어떤 학자는 이 얘기를 가지고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우리나라의 비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비록 시민사회가 뭐 많이 컸다,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운영의 주체를 국가기관 또는 그냥 국가, 공무원, 공직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최근에 저에게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지방자치, 자치분권, 주민자치 뭐 이런 얘기를 해오는데요. 이 지방자치란 말부터 여러분께 꼭 설명을 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지방이라 쓰고 지역이라 읽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뭐예요? 지방자치 그러면 지방이란 말이 좀 변방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 이러지 말고 지역자치, 우리 동네 자치. 지역이란 말과 지방이란 말은 느낌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말은 지역자치라고 읽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뭐 자치분권 또는 지방분권 이런 거는 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을 나누자 이런 차원에서 자치분권 또는 지방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주민자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구든 동양이든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 결정권을 왕이 행사하던 시대에서 시민으로 그 운영의 결정권이 넘어온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 국가의 주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국민, 시민, 주민들이 사회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그 주민들, 시민들이 작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사회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 제도입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공간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란 말은 그대로 그냥 그 공간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하나의 사회 체계, 이걸 주민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자치를 하는 거다. 근데 그 자치의 주체 또 누구예요? 주민이라는 말. 참 애매하죠? 주민도 스스로고, 그죠? 자치도 스스로. 사실은 이 말은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원의 주민자치라는 말은 수원이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수원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의 현안들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결정 또는 그 결정된 결과를 집행하고 책임까지 지는 시스템, 이걸 말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단어들은요, 어느 신문사, 4개의 신문사가 지난 12년이었나?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을 혁신한 정책의 이름들을 27개를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혁신한 굉장히 대표적인 정책 27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27개 정책 다가 중앙정부가 시작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을 혁신한 정책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지방정부에서 나왔다. 저는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방자치 제도가 점점 이제 정착되고 안정화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변화를 맞게 된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226개 지방정부만 해도 이런데 만약에 시민들이 사회 운영에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늘어날 때 그 창의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돌려주는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율성, 책임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뚜렷하게 보일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게 제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라는 도시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보이는 이 물길이요, 흔히 말하는 운하의 운하, 작은 운하, 수로, 배가 실제로 일로 다닙니다. 이 주택가 사진인데요. 출퇴근을 배를 타고 하는 시민들이 꽤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수로입니다. 근데 배가 다니려면 깊이가 한 100곱 이상 돼야 되거든요. 배가 다니려면. 근데 잘 보시면 주택가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운하, 이 수로 사이에 펜스가 없습니다. 펜스가 없어요. 만약에 저 옆집에 한 5살짜리 꼬마애가 그 친구하고 뛰어놀다가 장난치다가 폭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노테르담이 저런 운하를 뚫은 게가 지금 150명이 넘었는데 그런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겠나?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엔 펜스를 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수원천만 나가봐도 얼마나 많아요. 다 펜스 쳐놨지. 넘어오지 마시오. 심지어는 잔디밭 근처만 가도 밟지 마시오라고 써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여기에는 왜 위험하게 펜스조차 없을까요? 오른편을 보시면 주차선을 보시면 스토퍼도 없어요. 우리 더 이상 이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스토퍼조차도 없습니다. 왜 이럴까? 네덜란드가 후진국인가? 돈이 없어서 펜스를 칠 수 없었을까? 저는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북유럽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게 유턴 금지 표시잖아요. 유턴 금지 표시는 가끔 있어요. 왜냐? 이 도로 모양이 유턴을 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유턴 표시는 없습니다. 놀랬어요, 제가. 아니, 왜 유턴 표시가 없지? 우리나라 같으면 유턴해라, 유턴하지 마라, 유턴해라, 유턴하지 마라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네. 흔히 하는 말로 어디서 유턴하냐 그러면 경찰 없는 데서 한다,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알아서 하는 거래,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유턴은. 근데 사고 나면 내 책임, 그 당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좀 생뚱맞습니다만 제가 새마을 깃발을 여러분께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새마을의 3대 정신이 근면자조협동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신 글씨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왔는데요. 근면자조협동,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얘기이고 아마 신세대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근면자조협동이거든요. 근데 근면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성실하게 뭐 일한다 이런 거겠죠. 협동도 다 압니다. 예, 서로 돕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 다닐 때 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가서 그 힌트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셀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중국식 표현으로는 자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 스스로 해라. 그걸 셀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그 새마을의 정신 애도조차 뭐야? 성실하게 스스로 협력해서 하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새마을 정신이 위대하다 이걸 강조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60년대부터 바로 이 자조 정신, 스스로 하는 정신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타율성에 강한 사회로 넘어왔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근면자조협동을 강제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저 어릴 때는요. 그 새마을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를 듣고 전 국민이 다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조조차도 타율적으로 강제받던 사회였다는 거. 근데 이거를 좀 뛰어넘는 사회로 가야 우리 사회가 자율과 창의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3만 부를 넘는, 그러니까 GDP 3만 부를 넘는 또 인구 5천만이 넘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소위 3050 클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중진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중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 규모로 15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2018년도에는요. 수출 수입량을 합치면 그걸 교역량이라고 그러는데 교역량을 세계 6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에 비해서 그런 자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 자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치의 정신이 부족한 거다. 자치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뭐다? 첫째, 지역을 먼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충청남도 어디 교육을 갔더니 거기 포스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쓰레기 전문가, 이런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좀 지난 거라 자료가 그 당시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그 포스터를 봐도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더라고요. 정말 이거야말로 이런 문제 말로 정말 대단한 자치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자는 거예요. 자치라는 건. 그러기 위해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역, 동네, 골목, 마을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대의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또 자유, 개인주의 이걸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공동으로 하자, 모든 걸 연대해서 하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야 될 몇 가지 목록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이걸 풀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자율과 창의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율과 창의, 좀 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한 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율이라고 한다면 창의는 뭐냐? 여러분, 창발성 있는 생각이라는 건요, 억압된 사회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소위 경제적인 면에서 먹여 살리는 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창의예요. 요즘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아유 요즘 20대 뭐 젊은 애들 큰일 났어, 뭐 버릇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기원전 3,500년 전에도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기존의 질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자율과 창의다. 우리 사회 전체의 자율성을 높이면 창의는 자연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동네, 우리 마을부터, 야,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뭐지? 예컨대 우리 마을이 쓰레기 분리가 너무 안 돼. 우리 마을은 비만 많이 오면 여기가 뭐가 뭉쳐. 이거를 시청에, 구청에 신고만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최근에 우리 수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원 관리를 주민들이 하는 거. 이런 시도들은 정말 커다란 변화의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공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지역의 문제를 내가 일요일 하루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뭘 풀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고민의 시작이 바로 저는 자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수인선, 수원시 인문학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즐겁고 유익한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었죠? 저희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 즐거움을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문학에서는 강연도 있지만 문화예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 위해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듀엣가요제에서 가수 바다와 함께 공연해서 큰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가수 이원감님의 나는 나비라는 공연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쪄져 거울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나에게 비완짝너고 세상이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가는 춤추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나에게 비완짝너고 세상이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가는 춤추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멈추를 피해 나라 빛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빛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이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가는 춤추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이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가는 춤추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이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가는 춤추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나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취라는 것이 가까우면서도 좀 먼 듯한 느낌이 아직은 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도 자취라는 것이 좀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요. 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이 있다면 좀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이 자취라는 걸 우리 사회는 경험해 본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도 이걸 싹 잡아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저스로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한 번에 100%를 다 이해하신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주민자치회위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한번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동네마다 다 있는데요. 1999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부터 옛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동네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동사무소였을 때는 공무원이 그 건물을 운영하는 게 정상이죠. 동사무소니까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근데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걸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안 맞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건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20년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을 훈련한 거예요. 근데 워낙에 관심 없는 분들, 뭐 먹고 사냐고 사실 다들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 분야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건물을 벗어나서 한 골목, 지역을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진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프로그램을 뭘로 할지, 강사를 누굴 쓸지, 뭐 행사는 뭐를 할지 이걸 스스로 결정하거든요, 지금도. 요거를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회고 지금 수원시는 올해 2021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 주민자치회에 한번 나도 좀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무조건 뭐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장님이 뭐 당신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첨 제도가 있어요. 왜? 남녀 비율 또는 청년 비율 이런 걸 좀 맞추기 위해서 추첨을 하거든요. 여기에 좀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꼭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조금씩 다 다를 텐데요. 이걸 가서 보시면 저는 이게 자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현재에서는 구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주민자치위원회 또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한 번쯤 참여를 하면 너무나도 이 오늘의 배움이 또 현장에서 잘 실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한 기쁨이 굉장히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의 이 자치는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 수원시가 전향적인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문화 이쪽에 이제 그 예컨대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화성문화제 이런 거가 주민참여형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의 마치쭈꾸리라고 우리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본의 이 소도시들을 가보면 진짜 놀라운 게요. 이 사람들은 그 축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 한 3일 전에 가면 온 도시가 그 축제를 준비하는 게 느껴져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마스게임 연습하고 유치원 아이들도 그 복장을 입고 연습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장이 야 너네 안 하면 죽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축제가 너무 재밌어서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 축제에서 팔 무슨 요만한 장신구 기념품 이런 거를 엄청나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전국에서 수십만이 이제 관광객이 오니까 그때 그걸 팔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 축제 하나로 지역이 하나가 되는구나. 축제 하나로 지역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구나를 제가 일본 마치쭈꾸리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방향성의 하나가 문화예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방향성이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성공시켜내면 그것이 파급 효과를 내서 다른 분야로 쭉 퍼질 수 있다. 최소한 수원 화성 그 문화제 우리 지금 60몇 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한 코너만큼은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해외 토픽 보면 부인 없고 빨리 뛰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전 높이 쌓기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미있는 마당들을 만들어 보자. 그냥 꼭 전통 복장 입고 보여주는 거 한 프로. 시민들이 진짜 즐거워서 재미있게 참여하는 프로. 예를 들면 뭐 가족 4명, 3명이 아니면 다둥이 아이 셋 이상만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줘서 5인조가 뭐 이거 줄넘기, 단체 줄넘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야 내년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원에 가서 한 달에 3회씩 연습하자. 이런 문화가 우리 수원에 빡 퍼지면 진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참여고 어떤 성공 케이스를 하나 만들면 저는 다른 지점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 자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슈로 다가오는지를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조금 더 모시고 이야기를 길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네.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수준에서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저희가 남은 시간에 또 다음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인선 수원시 인문학 선생님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노민호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못 보고 달려야만 했었다. 세상 사람 못 보고 뛰어야만 했었다. 손가락질해도 비아냥을 해도 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언젠가는 웃게 될 거야. 힘든 건 잠깐. 꿈 찾아 내일을 찾아 나는 갈 테야. 젊을 때 한때 고생은 헛송세월이 아니다. 젊어서 고생은 인생의 걸음이다. 한치 앞도 못 보고 달려야만 했었다. 세상 사람 못 보고 뛰어야만 했었다. 손가락질해도 비아냥을 해도 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언젠가는 웃게 될 거야. 힘든 건 잠깐. 꿈 찾아 내일을 찾아 나는 갈 게야. 젊을 때 한때 고생은 헛송세월이 아니다. 젊어서 고생은 인생의 걸음이다. 언젠가는 웃게 될 거야. 힘든 건 잠깐. 꿈 찾아 내일을 찾아 나는 갈 테야. 젊을 때 한때 고생은 헛송세월이
아니다. 젊어서 고생은 인생의 걸음이다. 젊어서 고생은 인생의 걸음이다.